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벌써 이제 3월이 되고 1, 2월 과정, 기본 이론 과정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돌아보면 뭐 그 1월 달에 배운 것들을 돌아보면 아득하고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한 순환 끝날 때마다 이제 한 단계씩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고요. 자, 돌아보면 뭐 아득하고 막 또 헷갈리고 막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에 이제 자,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기본서 심화 이론 들어가면은 기초적인 설명이 생략되고 더 이제 또 심화된 내용들 또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3, 4월 과정까지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이론들을 배워야 되고 또 심화시켜서 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너무 얄팍하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그냥 요약집 같은 거로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문제점은 이제 그 원문을 못 보고 그러면은 그리고 너무 얄팍하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 같은 내용이 그 내용인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이렇게 기본서를 통해서 쭉 우리가 배운 다음에 요약집을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압축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 배경적인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고 이런 또 압축하고 또 그다음에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 또 경험을 하고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건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우리가 익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마무리 과정을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을 처음 이제 뭐 특히 세법, 법 중에서도 어려운 이 세법 같은 이런 과목들을 처음에 배우는데 이게 한두 달 만에 그 뭐 제가 어제도 어떤 그 타사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세법 강의하신 분이 어떤 걸 물어봐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보면은 뭐 강의를 한 20년씩 뭐 이렇게 하고 넘게 하고 이런 분들도 요즘 세법 개정이 잦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헷갈려하고 숙지를 잘 못하고 헷갈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교수님들도 질문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게 한 법 중에서 법을 처음 접하는데 그것도 법 중에서도 어려운 세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머릿속에 딱 들었는데 다 정리가 되고 이게 완벽하게 이게 쫙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20년씩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게 맨날 반반만 강의하는 분들도 이 강의 그 법 내용이 개정된 내용들이 이게 숙지가 잘 안 되고 이게 또 헷갈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게 그 처음에 그냥 3달 만에 이게 다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된다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질문하고 또 저희 보고 완벽하게 그거를 이해를 안 시켜준다고 원망의 눈치를 보내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10월 달 그 시험 당일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든 간에 답을 골라내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 겨울 동안에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그래서 너무 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저희들이 그 계획된 대로 여러분들이 쭉 발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주로 수업을 빠지거나 공부를 안 하다가 가끔씩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근데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수업을 수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과정을 마치고 3, 4월 심화 과정에 특히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시련에 조금 위험한 고비가 와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401페이지인데 기본서요. 401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 펴놓으시고요.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 어렵습니다. 원래 양도세가 어렵고. 근데 기본 이론 과정이라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또 다 배우는 것은 아니고 3, 4월, 5, 6월에 걸쳐서 이제 양도세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배워 나가고요. 자, 오늘 어떻든 간에 양도세 가장 또 기본적인 또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또 용어 익히고 또 계산 구조를 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자, 다만 401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쭉 그 배운 내용들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기에 시간이 조금 그래서 문제를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는데
또 까먹고 그렇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한번 보고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상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지문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O, X예요. 자, 여러분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 틀렸냐면,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렁차게 O라고 대답을 했는데 첫 번부터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왜 틀렸는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산세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근데 주택 절반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라고 그랬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술차만 시험 쓰지 말고 이게 재산세나 종부세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게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또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속아나 먹으면 안 되고 종부세는 토지분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비거주자가요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굴 떠올리라고 했어요? 마돈나. 마돈나가 국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를 팔았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비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자, 그래서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에 해당한다. 이건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O, X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기용심만 소유권 이전이지 실질은 담보 이전이니까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고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O, X예요. 네? 내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자, 영업권은 여러분 반드시 뭐랑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자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대상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익물권 중에서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기와 무관하게.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예. 자, 등기와 무관하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세 대상이 된다. 여러분 이주권이고 작년에 추가된 건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꼭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이주권이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대상이지 해당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할 때는 이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라는 거 구별해서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네? 자, 여러분 올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중에서
자, 주택분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죠. 예, 토지는 똑같아요. 토지는 뭐 우리가 종전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는 납세의무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시가합한 금액 5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단위가 크죠. 상가토지라. 공시가합한 금액 개인이든 법인이든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근데 주택분만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자, 개인은 종전처럼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아니 그건 해야지 우리가 6억 초과. 자, 근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5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법인은.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고. 또 주택분에서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또 뭘 구별하냐면 과세표준 결정 시에 개인의 경우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주택분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과세표준 구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95% 곱해서 구했습니다. 그죠? 6억 공제를 해요. 또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제로 9억을 공제하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을 95% 곱하고요. 근데 법인은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 종부세 과세표는 그냥 공시가합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바로 95%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10억이다. 그럼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액을 95% 곱하니까 9억 5천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구합니다. 그래서 주택분의 경우에 과세표준 결정 시에 법인은 6억 공제 안 해준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세율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는 2주택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과 누진세 규정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 63, 0.6에서 3%까지 6단계 초과수율 개인 주택분 2주택 이하.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26, 1.2에서 6%까지 126, 6단계 초과수율 이렇게 초과 누진세 규정돼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 종부세 세율은. 근데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 종부세 세율은 딱 두 가지예요. 자,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 3%.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몇 프로? 6%. 그래서 3%, 6%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세 규정되지 누진세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배웠는데 우리가 아직은 뭐 세율을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야 이번 수업 안에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도 자 부자들이니까 종부세 주택분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150%입니다. 2주택이야. 근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총세액 상당히 얼마 못 넘게 한다고 그랬어요? 300%. 아, 이거 외우라 그러는데, 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 작년까지는 200%였다고 올해 300%로 바뀌었습니다. 3주택 이상. 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300%. 근데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한 상한 두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무한대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없다. 이렇게 주택분만 개인과 법인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납세의무자, 자 공시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인은 주택분만 다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지방세법상 사실상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종부세 대상인 주택에서 제외되지만 고급택은 포함한다. OX요.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 주택분에서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자,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종부세 대상에 포함하고. 아, 이건 기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자, 주택분 종부세에서 고급택은 포함하고 별장은 제외하고. 이거. 그 다음에 9번째 봅니다. 거주자인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자, 그래서 마침표 그러니까 생각나죠, 여러분들? 마침표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빠졌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반드시 주택분 종부세는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물론 여기서 지금 이제 개인의, 여러분들 그 지문에는 보니까 이 개인이란 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낸 거예요.
그 개인 법인 소유 주택이면 6억 공제 안 해주고요. 거주자인 개인 소유 주택일 때,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 이렇게 주택분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시가판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95% 곱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공시가판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됩니다. 종부세는.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는요. 종부세 문제입니다. 100분의 9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부세 지문요. O, X요. 네, 이거 자 X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2주택자 안 돼요. 종부세에서 토지분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그럴 때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요?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자, 20%, 30%, 40% 이렇게 공제합니다. 연령에 따라. 보기한별 공제는 몇 년 보유해야 돼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아니라는 거.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20%, 40%, 50% 이렇게 공제합니다. 아직은 뭐 정확히 숫자 이런 걸 못 해도 괜찮고요. 근데 연령별 공제가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자, 요거 40%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20, 30, 40이니까 보기한별 공제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0% 공제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중복공제 용도니까 합하면 90% 해야 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몇 프로 범위에서만 해주냐? 80% 범위 내에서만 중복공제 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이거 원래는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만 됐었는데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올해부터는 이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요거 공제를 세액공제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과세합니다. 원래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원래는 공동소유는 자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 세액공제, 보기한별 세액공제 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이런 거 안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단독소 1세대주택자만 기초공제 3억 원 과세표준 결정 시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부부 중에서 이제 납세무자로 한 사람 정해서 1세대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단독소 1세대주택자로서 이런 세액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독소 1세대주택자처럼 똑같이. 그 지난주에 했었죠? 문제로도. 그래서 기초공제 3억 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도 받아.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시에 단독소 1세대주택자처럼 9억 원도 공제받고 또 그 다음에 6억 3억 기초공제 3억 6억 그래서 9억 공제받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데 다만 1세대주택자로 반드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사항이죠.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결정 시에 종전처럼 부부 각각 개인별로 6억씩 공제받고 각각 계산해. 그럴 때는 이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종전처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뭐 계속 뭐 반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둘 중 고르기 문제입니다. 보시면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자 분할 납부입니다. 자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일부에 전부예요?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로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6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6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자, 몇 년 이상 국내 주소 곳을 두는 고지에 한해서만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까? 몇 년?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3년 아니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 주소를 둔 고자만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아까 나왔다시피 비고자는 당연히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무 없고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고자해야 되는데 3년, 4년 안 되고 몇 년? 5년 이상 주소 곳을 둔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예? 자, 부동산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아니,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특히 양도소득 분류과세하니까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요.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요. 예?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도 똑같아요. 종부세나 재산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는 경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몇 프로 깝니까? 자, 12월 15일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요.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하여튼 고지서가 발부될 때 뭐 신고납부할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원래부터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든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이든 하여튼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럼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국세는 1일 0.02%로 납부정화산세 적용됩니다. 이게 합한계 납부정화산세예요. 근데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그때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자, 고지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할 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되고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얘가 처음에 2005년도에 있죠. 제가 이제 강의 한지 몇 년 안 됐을 텐데 종부세 처음에 도입됐을 때 2005년도에 신고납부 원칙이었어요. 종부세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인데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 자, 그랬는데 바로 1년 만에 다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재산 보유세인데 왜 종부세만 신고납부냐. 자, 재산세처럼 부가고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부 부가가세로 바뀌었어요. 자, 바뀌었는데 원래 신고납부였는데 부가가세로 바뀌다 보니까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신고납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신고납부 해라. 그냥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요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그래서 둔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12월 달에 납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세금 내라고. 근데 관할 세무세 세금 다 계산해가지고. 근데 내가 고지서 슈팅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 보유세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으로 이미 정해진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뭐 세금 계산할 때 공시 가격으로 하니까 납세무자가든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하든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공시 가격. 그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고납부 한다는 게 괜히 신고납부 한다고 하다가 세금 잘못 계산해가지고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렇게 그냥 시험용으로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신고납부 선택한다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시험용에서 중요한 거지. 그게 시험용으로 중요한 거지. 실전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거기서 날라온 대로 여러분들도 저 세법도 공부했다고 또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거기서 바꿔서 괜히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고 괜히 머리 쓰고 괜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그냥 세금 내면 돼요, 여러분들. 신고납부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용으로 이제 중요한 거지, 시험용으로.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끝났네요. 자, 하여튼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개울가에 초록물로 새봄이 오르고 있죠? 물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봄이 물 오르고 있는데 비록 몸은 겨울에 있어도요. 고단하지만 치열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땀이 배어있는 삶의 향기도 어느 날에는 봄꽃이 되리라 믿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의 그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튼 좀 지나면 여러분들 또 좋은 날 옵니다. 봄꽃 피는 날이. 자,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묵묵히 오늘은 견디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계산 구조를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서는 몇 페이지냐면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펴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별표시 3개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3개 하고 07번 테마에 별표시를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구조인데요. 제 설명을 한번 쭉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양도속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못 보는데, 그 전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저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이제 지금 1월달 지나서 이제 2월달 오시고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3월달에 또 처음 오시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다음 주 수업 전까지 그 조세 총론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강과 수강생들 중에 질문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1월달, 2월달 강의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1, 2월 강의를 다 듣고 3월달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1, 2월달 강의를 다 듣고 3월달 강의 들으면 한 4월, 빨리 들어도 4월달이나 4월 중순이나 돼야지 또 3월달 강의를 따라올 수 있잖아요. 심화 강의. 그럼 계속 늦어지면 나중에 막판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라든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뒤처지면은 그러면 이제 힘도 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늦게 오신 분들 요 3월 다음 주 올 때까지 인강수강도 똑같지만 다음 주 올 때까지 반드시 세법은 일단 용어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조세 총론 부분 있잖아요. 조세 총론 부분의 강의를 반드시 인강을 1월달 강의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3월달부터는 기초용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이렇게 오셔서 좀 버겁더라도 현재 요 3월달 강의에 맞춰서 그 진도에 맞춰서 미리 인강을 듣고 1월달 강의 인강을 듣고 오시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개사는 예습을 안 해도 되는데 복습만 하면 되지만 늦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예습을 인강으로 1월달 강의를 듣고 해당 부분 듣고 조세 총론 부분을 듣고 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지 않으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이제 그러면 어렵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세법은 용어가 일단 중요하고 앞부분에 강의를 안 들으면 뒷부분에 또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늦게 학원에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들인데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저희 수강생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1, 2월 강의는 당연히 초보자를 위한 그 강의예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 그렇지만 11월, 12월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이제 높여서 이제 강의하는 것 뿐이고 그 초보자를 위한 강의라는데 다만 용어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앞에서 설명했어요. 실질 과세 원칙, 사실주의 과세, 등기능 허가도가 무관하게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설명을 앞부분에서 했는데 뒤에서 계속 사실주의 과세가 어떤 거고 계속 실질 과세 원칙이 어떤 거고 계속 설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그러면 계속 그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뒤에서도 똑같이 그 설명하고 있고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진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수험생들 중에 수준차가 또 다양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을 또 뒤에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용어 같은 것을 계속 3, 4월이 됐는데도 계속 용어 설명하고 있고 5, 6월 달 됐어도 계속 용어 설명하고 있고 이러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1, 2월 강의를 병행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다른 과목도 1월, 2월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진도 들으면서 3월 달 강의를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3월 강의, 심화 강의를 따라오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렇게 계산해요.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요.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필요경비를.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가지고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어야 되고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억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뭐 양도차익이 빵이니까 세금 안 내겠죠? 또 1억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3천. 양도차손이 발생했어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필요경비는요. 취득가액이에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취득가액. 여기다가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란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왜 공제해 주느냐? 그 공제 취지요. 여러분 물어보면
인문과정 때는 비대면이어가지고 못 물어봤던 것 같은데, 국가적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 대개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장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파는 그런 관행인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단기, 주로 1년 이내를 얘기하는데 세법에서는 1년 이내에 보유하고 부동산을 팔고 이런 관행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그러면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 좋은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장기, 단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큰 소리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수업을 들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그런데 많아서 그런지 장기가 목소리가 큰데,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의하면서 어떤 곳에서 그 학원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3월달.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앞쪽에 이제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제 기존 수험생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다 뒤에 앉았는데, 그분들이 처음 오셔서 못 모르니까 바로 그냥 착석 금지 좌석 막 거기 경계에 착석 금지 막 거기 앉아가지고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장기, 단기 그랬더니 다른 걸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할 때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기 그러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단기 보유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두 달 만에요.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한두 달 만에 어떤 사람을 팔면서 손해 안 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았어요. 그거 산 사람이 또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았어요. 또 한두 달 만에 또 산 사람이 얹어서 팔았어요. 이러다가 막 올라가 이거 아닌데 해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나겠죠? 예? 은행 부실화되고 개인 막 10억 하던 게 5억이 됐어요.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상투 잡은 사람들 완전히 난리 나잖아요. 자, 그러면 가게도 또 파산이고 또 그다음에 소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아요. 단기 보유하는 게 왜 좋냐고 물어보면 세금 많이 거두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는 전체 세수 중에서 아주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말로만 장기 보유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양도책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양도소득금액이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해 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요, 드디어 이제 과표가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곱하기 세율이죠.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여러분들. 근데 특히 과세표준 과정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 산출세액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중요하고,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복잡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요게 머릿속에 딱 외워져 있어야 돼요, 계산 과정이. 그래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요. 또 계산 과정을 직접적으로 묻는 서술형 문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계산식을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제가 물어봤죠?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고요. 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이런 거.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을 외우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 기, 과요. 그래서 차장이 중요해요. 양도차익 계산은 시험에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양도차익 계산.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어떤 게 연상되냐고 20대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뻔해요. 항상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20대 묻고 있는데 옆에서 괜히 껴들어가지고 버스요 버스 그러면서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차장은 버스 차장입니다.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동생 학비 부족하대요. 근데 뭐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한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양독수에서는 어디로 가냐?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면서 계산 구조를 외웁니다. 머리끝을 따서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이제 이거 다 배우신다면은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 배운다면 집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 있나 딱 보고 없으면 가필 차장 소기과 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서 차 양도책 구하고 차 장기부 공제를 공제해서 소 양도소 금액 구하고 기 기본공제 공제해서 과세피 순구한다. 이걸 외웁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요. 그러니까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면적으로 지금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돼서요. 근데 예전에는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인 적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2006년도까지는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되는데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양도책 계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 이게 원칙인데 기준시가를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요. 양도책 계산 시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학자들이 붙인 말이고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법령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요.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듣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양도 차익의 계산은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돼서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 간에 실지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 어떤 경우냐? 이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과상국에서요. 또는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나란히 같은 아파트, 동 아파트 같은 층입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왔어요. 근데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요. 103호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왔어요. 그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자, 계약서 갖고 와봐라. 네가 진짜 반값으로 팔았는지. 그랬더니 주머니만 뒤지면서 오다가 계약서 잃어버렸다는 등 뭐 그럽니다. 확인이 안 돼요.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추계 방법으로요. 추계해서 우리가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돼요. 그럴 때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추계 방법은 어떤 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냐고요? 자, 실지 거래가액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5천만 원 할 수 없잖아요. 103호. 예, 그래서 5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봅니다. 먼저요.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액이 어떤 건지는 교재 다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요.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거래 가격을 참작합니다. 자, 103호, 요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1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합니다. 요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요.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요걸 또 적용할 수 없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은 뭐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인데, 자, 요거는 어떤 때 적용되냐면요. 이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요.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하다. 취득 당시.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고, 자, 거래했어요. 그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죠.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제재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이게 국토부에 딱 이제 전산 입력이 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돼서 전산 입력 딱 되고,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년 전, 3년 전에 취득한 거예요. 자, 이번에 팔면서요. 나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고, 계약서 잃어버려서 실제 취득한 가액 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 이미 다 국세청이나 국토부에 다 실거래가에 또 신고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 보세요. 근데 1990년대 후반에 실거래가 과세 도입되기 전이고 전산화되기 전에 그때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자, 나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어서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취득세를 시가준액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는데 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만약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3억이다. 이번에 파는 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자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합니다. 자 이런 걸 말하고 또는 물론 이제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는 매매 사례의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이 적용 순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매감한 이걸 적용하는데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자, 매감, 한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적용 순서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 추계 결정 경정에 추계 결정 경정에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요 콕 집어서요 양도 당시 그 실지 거래가액 불분명하다.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즉 다시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요.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이 순서 바뀌면 틀려요. 예전 시험에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기간매 아니고 뭐다? 매, 감, 기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순서 바뀌면 틀려요.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 X요. 다시 여러분들 잘 보면서 대표 이거
여기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제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 아니에요. 뭐 빠져서 틀렸어요? 매감한기. 이 환산 취득가액이 빠져서 틀렸어요. 자, 그럼 또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것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X입니다. 제가 요거 순서를 바꿨죠, 요거? 네.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이 아니라 매감, 환기에 돼요. 순서를 제가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잘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입니다. 자,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자, 양도가액 불분명하다 매감기,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추계결정 어떻게 한다? 매감한기.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매감기, 매감한기요. 자, 그러면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 401페이지에 보면 07번 양도세 예상구조 별표 3개고, 자, 먼저 양도 가액의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액 동그라미, 양도차액 차액 동그라미, 장기보유소득 장액 동그라미, 양도소득금액 소액 동그라미, 양도소 기본공제 기액 동그라미, 양도소 과세표준 과액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 산출세 구하고 그 이하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1페이지 내려오셔서 표를 보니까 양도가액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한다? 매감기. 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취득한 가액, 실지 거래가액 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자,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해서 정하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감, 환기 순서로 추계일정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402페이지로 갑니다.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가필 차인데요. 양도차익 산정이요. 양가로 1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밑줄이요. 가로 생략하고 그 아랫줄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가로 생략하고요. 그 아랫줄 두 줄 내려와서 에 따르고 밑줄. 그리고 또 밑줄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 아까 설명드렸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합니다. 양가로 2번 일괄취득 양도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원칙적으로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실거래가 중에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데 양가로 2번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 경정 봅니다. 추계 사유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밑줄입니다. 장부나 증빙 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03페이지 넘어가서 쭉 밑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적용하느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밑줄이고 동그라미입니다. 머리 글자에 매, 감, 환, 기,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밑줄이요.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래서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그 심학습의 추계결정 경정의 사유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추계 적용 순서를 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 차례로 적용, 그 줄 끝에 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매매 사례 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가액을 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표에다가 별 표시입니다.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어떻게 양도가액 추계를 정하느냐. 머리 글자를 따서 매, 감, 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머리 글자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일정 경정합니다.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심학습의 추계 결정의 가액이 나오는데, 추계일정의 가액이 나오는데, 자, 어떤 거냐? 먼저 매매 사례 가액이 뭐냐?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교재를 보세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3개월의 밑줄이야. 해당 자산 주식 제외하고 주권 상장본 주식 제외하고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나머지는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해당 자산 가로 생략하고요. 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감정가액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그 평균액을 말합니다. 그 다만 뭐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보세요.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 요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그래서 요거는 하나에 그러니까 기준시가 10억 원이라면 꼭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한테 평가받은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요. 한번 읽어보시고 3번에 환산 취득가액이겠죠. 이 계산식에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알아두시고요.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오늘은 뭐 못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외워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 아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그러면 3억의 2분의 1, 환산 취득가액 1억 5천 이렇게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조단 오른쪽 밑줄입니다. 팁 거기에 환산 취득가액은 밑줄이요.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에서 이걸 뒤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그냥 국세과세 기준시가다. 넘어갑니다. 404페이지 그 심학습에 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요 내용 어떤 거냐? 그러면은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배우고 시간은 좀 됐지만 한번 배우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복습했고요.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건물을요 신축 또는 증축하고요. 작년에 이제 증축이 추가된 건데 신축 또는 증축하고요.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요 5년 내 이 건물을 양도해요. 근데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요.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페널티를 줘요.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 금액을 자,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거냐면 자, 왜 나온 거냐면요.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취득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취득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동안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요. 그럴 때는 일부러 계약서를 취득한 지 오래된 것들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사람들이 양도세를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보세요. 실제 취득한 가액은 이 정도 가격대였어요. 굉장히 낮아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 양도한 가액은 지금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양도차익 이만큼이에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요. 이거는 굉장히 커요. 자,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근데 굉장히 큰데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잖아요. 제가 뭐 그저께 어떤 그저께 어떤 우리 수강생이 우리 여기 이제 수강생이 저 출신 수강생이 이제 30일에 합격하셔가지고 전화 왔는데 보니까 30일에 시험 합격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있잖아요. 중개 실무에 진출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첫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막 좀 얘기가 좀 불분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확인을 확실하게 이제 받고 이제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얘기 중에 뭐였냐면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 7억 8천인가 거의 8억 됐대요. 그런데 여기 가격이 그동안 굉장히 뛰어가지고 근데 그게 공시 가격은 지금도 3억이 채 안 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2억 5천에 사가지고 지금 거의 7억 8천인가 뭐 7억 같은 8억 가까이 되는데 공시 가격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준시가가 미처 못 따라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준시가 미처 못 따라가서 이 기준시가는 작아요. 미처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 취득 가격은 커지겠죠. 그래서 환산 가격으로 하면 취득 가격이 커져요. 이렇게 환산 가격으로 하면 취득 가격이 커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요만큼 이득 받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이득 보잖아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매매 사례 가액이 없어야 돼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들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한다는 게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건물 지은 지 5년 또 감정가액도 그래요. 감정가액도 이게 제가 공개적이어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제가 자 그쪽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괜히 명예훼손 당할까봐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 감정가액도 약간 유두리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신축하고 나서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양도를 하는데 만약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이게 여기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하면 아무래도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줍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요? 5% 가산세를 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5% 이 숫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29회 시험 때 그해 신설돼가지고 이게 이제 또 작년에 개정된 거고 자 신설이 돼가지고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었냐? 자 이런 경우에는 산출세액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보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5%라는 거. 그래서 너무 숫자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것들 세법은 또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둡니다. 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로 해가지고 환산취득가액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양도세 없게 만들어서 세금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해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중요기출 문제를 자 풀어보는데 고자 갑이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 당시 당해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항상 양도가액이 불명하다고 하는지 취득가액이 불명하다고 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확인할 수 없어요? 취득가액이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이제 추계 결정할 때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가의 거래는 아니고요. 자 기억번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의 매 동그라미. 니은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등으로 환산한 가액 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당해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평균의 감액 동그라미, 기준시가 기획 동그라미.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거니까 나왔네요. 네. 기억번. 그 다음에 감은 뭐예요? 디귿번. 감, 환, 니은번. 리을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감한기 짝져서 순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기준시가는요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 설명할 때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요거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또 좀 몇몇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준시가 그러면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공시가.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공시가격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 3번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이겠죠. 요거 이제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